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그 9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 관리 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날도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대비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건강 관리 특별하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장이죠.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전자정부론에 대한 이야기 거의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단원의 전자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직이론까지는 조금 그래도 좀 지루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인사행정론부터는 그래도 좀 덜 지루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도 10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가 됐었는지 그 부분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마지막 단원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그 단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던 지식관리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중 형식지를 암묵지로 변환시키는 지식관리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지식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 지식이 어떠한 형태로 있으며 그 원천 지식이 어떠한 형태로 변환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묵지가 암묵지로 변환되었을 때, 암묵지가 형식지로 변환되었을 때, 또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환되었을 때, 또 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지로 변환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형식지를 암묵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지금 물어봤었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암묵지에서 또 다른 암묵지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건 우리가 사회화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회화. 그러니까 어떠한 낯선 조직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눈치껏 찾아나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암묵지가 형식지화되는 것. 암묵지가 형식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외부화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노낙하가 정의했던 지식 관리의 개념이 이 외부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형식지가 암묵지화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면화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이번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지를 암묵지로 변환시키는 것.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맨 처음에는 레시피를 보고 하다가 이제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나만의 노하우들이 좀 생겨서 내가 스스로 터득한 어떤 기술들을 갖춰 나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내면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지와 결합이 되어 가지고 형식지가 결합이 돼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지식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이 같은 지식 관리 과정을 우리는 조합화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조합화, 2번의 사회화, 3번의 내면화, 4번의 외부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정답은 여기서는 우리가 3번 내면화가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원천이 암묵지냐 형식지냐 또 변환이 된 지식이 암묵지냐 형식지냐에 따라서 각각의 지식관리 과정 네 가지의 형태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의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직업 공무원제의 수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직업 공무원제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일생 동안 공직에
공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인력이 일생 동안 공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화 시켜 놓은 그러한 어떤 형태를 직업 공무원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가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어요. 뭐 사회적인 평판도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수 체계도 좀 적당해야 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골라라 하는 것이 지금 2번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젊고 유능한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직업 공무원제의 어떤 목적, 그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에 2번, 보수 및 연금 제도가 적정해야 한다. 그랬는데, 보수 및 연금 제도가 적정해야, 봉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능력 발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능력 발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이런 공정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보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직업 공무원제 수립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이제 틀린 거란 얘기인데, 계급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보다는 실적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고, 그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이런, 성과를 중심으로 한 실적주의, 또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개인의 어떤 자격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실적주의가 전제되어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은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직업공무원제 수립 요건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역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역관주의는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역관주의의 단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집권자나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을 모토로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국민들의 편익 이런 것들보다는 집권자나 집권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에 더 좀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다음 세 번째. 강력한 신분 보장으로 인해 직업공무원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통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건 실적주의의 단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내용 통제를 하기 어렵다. 왜? 이 실적주의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실적이나 자기의 경력,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잘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집권자들의 편을 꼭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 상당히 좀 치우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뭐 집권자가 뭐 하자 그러는데 네 이렇게 그냥 무조건 따라갈 필요 없고, 뭐 반대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반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움털 박히기 좀 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도 없어. 신분 보장이 그 실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통제를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의 내용은 역관주의가 아니라 이제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4번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이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라는 거는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역관주의는 그냥 지들 친한 애들끼리만 콩닥콩닥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했다라는 이야기가 딱 안 와닿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실력이나 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거 뭐 쥐뿔 없어도
집권 정당에 또 집권자에게 충성하고 공헌도가 높으면,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다. 야, 너도 관료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다.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는 것, 역관주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관주의의 특징, 장단점, 실적주의의 특징, 장단점은 우리가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단점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3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실적주의 위협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서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할 때 실적주의의 위협 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이 실적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직업공무원 제도나 그 다음에 이 전문 직업주의, 이 역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실적주의에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또 실적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대표 관료제 같은 것들도 실적주의 위협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재에 나왔었습니다만은 노동조합의 발달 같은 경우에도 실적주의 위협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서 보면 1번의 노동조합의 발달, 2번 공개경쟁시험, 3번 대표관료제, 4번 직업공무원제 그렇게 4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개경쟁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의의 어떤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적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가지고 공직임용이 이루어져야 능력이나 자격이나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경쟁시험은 실적주의의 위협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4번에는 2번에 공개경쟁시험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5번입니다.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실적주의의 어떤 합리화, 객관화, 과학화, 인사관리에 대한 합리성, 객관성, 과학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실적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의 요소를 바탕으로 하되 실적주의 요소에 역관주의 요소나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해서 그래서 조금 실적주의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적주의를 좀 보완하는 측면의 그러한 인사 행정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적극적 인사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번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자, 이것은 적극적 인사 행정이 아니라 대표 관료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관료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특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적극적 인사 행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2번. 실적주의를 확대하여 역관주의 요소와 인간관계론 요소를 신축성 있게 수용하였다. 이게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상위직에 대한 정치적 임용을 허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상위직에 대한 정치적 임용을 허용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상위 정치적 임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역관주의 요소를 약간 좀 가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도입하기도 하죠. 다음 4번. 중앙인사행정기관 중심의 집권적 관리로부터 부처 인사기관의 자율성을 증대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제 그 인사권에 대한 집권화
이런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5번에서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의 내용은 대표 관료제의 효용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적극적 인사행정의 특징과 또 그에 따른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콘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6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대표 관료제의 특징으로 묶인 것은 그랬는데요. 지금 보기 4개 가운데에서 대표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 지금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죠.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 지금 내용은 대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 관료제가 그래서 이제 이 각 그 사회 집단별로 사회 집단의 인구 구성비에 따라서 이제 관료들을 뽑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니은 보시죠. 폐쇄적 임용으로 인한 공무원 집단의 관료주의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랬습니다. 폐쇄적 임용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뭐의 특징이에요? 이건 엽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엽관주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 폐쇄적 임용으로 인한 공무원 집단의 관료주의화다.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러한 말씀 드렸었습니다. 다음 디귿.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사행정을 강조한다. 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사행정을 강조하는 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거는 실적주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대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합리성과 과학성에만 기인한 대표 관료제의 문제점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리을입니다. 비공식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외부 통제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대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뭐 대중 통제라든지 뭐 이러한 뭐 외부 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부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할 경우에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내부 통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지금 대표 관료제에 대한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기억과 리을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리을을 답으로 해놓은 2번이 6번에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관료제의 특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대표 관료제의 특징 아닌 나머지 니은과 디귿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도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6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 해 이제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들 같이 조금 생각을 해 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보셨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 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좀 너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교재 313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리가 다다가 조금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그 오타의 내용도 좀 바로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중앙인사기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 보시면 1번에 입법부 국회 입법조사처장, 2번에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3번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 다음 4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 1번의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중앙인사기관이 아닙니다. 입법부에서는요, 국회 사무총장이 중앙인사기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13페이지의 교재에 그 국회의 입법조사처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내가 미쳤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카카오톡 채널에 우리 지금 그 정오표가 매번 올라가고 있는데, 정오표에도 같이 이제 수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를 들어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수업을 안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해설을 안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서 다음에 우리 그 수업하러 만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부의 중앙인사기관은, 입법부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2번에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3번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리고 4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전부 다 중앙인사기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저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간혹 이제 문제 보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가끔 이제 문제 출제하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는 써놓고 보기 구성은 옳지 않은 것은으로 한다든지, 또 반대의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 이제 보기의 구성을 옳은 것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있어요. 저도 하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뭐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내기가 그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건 틀린 것을 세 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아보죠. 1번입니다. 외부 통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폐쇄형 인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폐쇄형 인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다음 3번. 공직에 대한 충성심과 일체감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이 개방형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드나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언제 나올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몰라. 그러니까 뭐 뼈를 묻는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일체감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되지 않고요. 그럼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된다. 그런데 이 개방형 인사제도는 이 고위층 외부 임용이 된 민간 전문가들의 조직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의 어떤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 소대장하고 일반 사병들 간의 관계, 알력, 쥐뿔도 모르는 게 계급만 높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병들 무시하고 막 이러면 되게 화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장악력이 좀 힘들어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의 내용들은 어떻게 답이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폐쇄형 인사제도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뭐 지금 앞에서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봤고 지금 이제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또 보는데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특징 봅시다. 1번 신규 채용은 최하위 계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폐쇄형 인사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개방형 인사제도하고 대비가 되는 폐쇄형 인사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이 폐쇄형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사회, 뭐 이런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었던 이런 영국, 독일, 일본 같은 곳에서 상당히 좀 크게 발달을 한 측면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3번. 직위 분류제와 결합된다. 그랬는데 폐쇄형 인사제도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직위 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와 결합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4번. 축적된 행정 경험으로 행정 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폐쇄형 인사제도는 행정 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축적된 행정 경험을 갖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와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죠.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제 공직 분류 체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특정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분명히 좀 구분을 좀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8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이제 사실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기가 쉽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자주자주 많이 봐 두시면서 이제 눈에 조금 익혀 두셔야 시험에서 실수를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자주 봐두면 익숙해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익숙해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두시면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기억부터 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요, 대표적인 특정직 공무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다음 니은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디귿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마찬가지로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인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일반 직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리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리을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이제 특정한 분야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이것도 이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죠. 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공무원, 외무공무원 등등등 법무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리을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 미음 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이 감사원 사무총장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미음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돼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다음 시옷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예,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다음 마지막 이응 중앙행정기관 차관보. 중앙행정기관 차관보는 역시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기억과 리을 두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를 나타내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보기 바탕으로 해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이 몇 개냐, 정무직 공무원이 몇 개냐 다 물어볼 수 있어. 다 물어볼 수 있어. 지금 별정직 공무원은 몇 개예요? 별정직 공무원은 지금 3개 우리가 본 것 같고, 정무직 공무원도 우리가 지금 3개 본 것 같은데요. 별정직 공무원 3개, 정무직 공무원 3개,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 2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직 공무원과 그 다음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많이 봐두세요. 암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암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익숙한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눈에 좀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주간행정학 9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를 지을 단계에 왔어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따라 유독 좀 오디오가 좀 안 좋죠. 오디오 음질이 이렇게 좋았다 안 좋았다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상당히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는데요.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 점들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곧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내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많이 고민을 좀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또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좀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불편함 정도는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금 핑계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수업 기간 중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좀 잘 버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제 지금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 공부하기 상당히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것을 얼마만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금 힘들어질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 뭐 9월 달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3개월째 접어들면 이제 처음에 지어 먹었던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누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마음가짐을 좀 다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음, 아직까지도 나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뭐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버티는 그 어, 외로운 그 싸움 옆에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옆에 저도 늘 같이 있도록 할게요. 힘든 내용이라든지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 풀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점수가 나왔다. 요 얘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 혹시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이거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8회의 경우에 3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 시험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서는 오류가 없었는데 이 PT를 만들면서 한 글자가 오류가 조금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떤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는데요. 어,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려요. 열심히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계속 똑같은 내용들 반복해 나가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여러 알아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행정학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렵지만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끝까지 가지시면서 이번 주도 최선의 노력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문제들 그리고 더 나은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